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채권법 각 측에서요,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 이 계약법에 관한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해서 채권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세 가지를 공부해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부당이득이라는 원인이 발생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해야 될 채권 발생 근거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계약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 체계가 바로 계약법이 되겠죠. 이 계약법에는 계약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없애는 제도로서의 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계약법 총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 총칙 파트와 그 다음에 개별적 계약을 하나하나 보는 계약 각칙이 있어요. 이 계약 각칙이 바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매매, 그 다음 임대차, 그 다음 도급, 위임계약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칙 부분에서는 이 영역만 이렇게 해서 계약법을 배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요, 계약 전체를 규율하는 규정되는 그러한 내용의 총칙을 보도록 해요. 자, 먼저 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뭘까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624페이지에 있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서 만들어진 법령의 이름을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해요. 따라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쳐지면 계약이 만들어지는데, 그 청약과 승낙의 내용을 보니까 예컨대 채권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채권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또 물건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물건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분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신분 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여기에 있는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계약은 채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채권 계약이에요. 여기에서는 채권 채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나오는 권리가 뭐예요? 바로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나오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물건 계약이 되겠죠. 물건이니까 물건을 만드는 계약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예컨대 혼인도 계약입니다. 혼인도. 이혼도 합의에서 이루어지면 합의 이혼도 역시 계약이죠. 근데 계약이요. 예컨대 혼인을 든다면 혼인 계약을 생각해 볼까요? 혼인 계약은 뭐예요? 혼인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바로 배우자라는 신분이 만들어지죠. 배우자 신분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배우자 신분은 뭐예요? 신분이잖아요. 신분에 관한 권리예요. 그죠? 그래서 신분권을 만들어내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신분 계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채권을 만들어내는 계약, 채권 계약, 물건을 만들어내는 계약, 물건 계약, 신분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 신분 계약. 이걸 통틀었어요. 전부 통틀어서 우리는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 계약을 전체를 말하는 걸 우리는 광의의 계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서 말입니다. 이 광의의 계약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우려고 하는 이 계약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거죠. 채권 계약을 배우는 거죠. 즉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 사이에 만들어지는 내용이 채권, 채무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을 배우려고 한다 이거죠. 이것을 말하거나 이걸 우리는 채권 계약을 협의의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죠? 이 전체를 광의의 계약이라 한다면 그 중에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을 우리는 협의의 계약이라 한다.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사회에서요, 재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재산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협의의 계약을 상세히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다른 계약에 성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 계약을 전체를 잘 이해해 두셔야 그래야 나머지 계약의 관계에서도 그 성격이 허용되는 한 그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계약은 어떤 거냐? 계약은요, 기본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돼요. 즉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형성해서 자유롭게 상대방한테 표시해서 일치시켜서 그 다음에 계약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계약법의 원리는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이 뭘까? 그것이 바로 643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가 인정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자유입니다. 체결의 자유죠. 두 번째는 체결을 한다면 상대방은 누구로 할까 하는 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선택했다면 계약 내용을 어떤 것을 결정할까?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죠?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정하겠죠. 그 방식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 계약 자유 원칙의 이 자유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네 가지입니다.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약 자유 원칙의 원칙의 내용을 담고 이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계약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게 원리가 적용된다면 기본적으로 계약법의 규정은 자유가 원칙이니까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 규정은 대체로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계약법 규정은 대체로 대부분이 임의 규정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겠죠.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원리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고 다만 64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러한 계약 자유 원칙은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란 것은 다 능력이 똑같으면 자유롭게 두면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참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 자유 원칙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보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오히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오히려 노예 생활과 같은 생활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한 또는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계약 자유 원칙이 무제한으로 연장하면 그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가난의 구렁텅이로 또는 아주 그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나락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은 오늘날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인정한다. 그죠? 왜냐하면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탐욕을 통해서 탐욕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거래 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재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인데 어떤 누군가가 계약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면 그 거래 상대방은 당연히 재산이 없어지고 약하게 되게 되죠. 가난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그것이 극한으로 치달아 버리면 결국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계약 자유 원칙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되면 결국은 이게 극한적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혼란하게 되겠죠. 따라서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심화되면 될수록 점점점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는 혼란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것은 보호해 주면서 서로 거래하게 하겠죠. 즉 다른 말 하면 공정한 계약의 내용이 갖추어지도록 관여가 외부적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럴 필요성이 뭐냐? 이게 바로 제한의 가능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계약 자유 원칙은 많은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644페이지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제한, 그리고 제한의 필요성,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이거 전체를 여러분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 의미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647페이지로 갑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의사표시의 내용을 정해서 상대방과 일치시켜서 계약을 체결하면 참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날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화 이용한다든가, 이동전화, 또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가, 전철, 버스, 택시, 그죠? 또 우편을 이용한다든가, 또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든가,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다든가, 전기를 공급받는다든가 등등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러한 자원을 급부받는 계약을 통해서 할 때 이 계약을 우리가 처음부터 계약 내용을 다 정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큰 기업이 그 앞으로 계약할 내용을 미리 다 정해놓고 말이죠. 우리 개개인한테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큰 기업들이, 그죠? 제시하면 이 개개인은 거기에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사인만 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우리가 이동통신회사 계약을 체결할 때 다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없잖아요. 또 내가 한전, 예컨대 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데 그 내용을 킬로와트당 어떻게 하자고 협상할 수 없잖아요. 다 정해놓은 것을 그냥 그대로 수인할 수밖에 없죠. 또 상수도 그래 수도 공급받는데 말이죠. 야, 물 1톤 쓰는데 우리 얼마로 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정해서 하면 그게 비용 낸다 그죠. 자, 이런 내용의 계약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오히려 이 일방이 힘 있는 일방이에요. 대기업자예요. 독점 기업이에요. 또는 독과점이요. 그러면 이 개인이라는 소비자는 사실상 아무런 힘이 없고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법의 이념으로는 계약 자유 원칙에서 자유롭게 정해서 협상해서 둘이가 계약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일방이 정해둔 내용에 그 상대방 힘없는 사람은 동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죠? 자, 이런 계약에 직면해야 되는데 이 계약은 그 대기업자가 많은 다수의 개개인의 소비자와 거래할 때 그 계약 내용을 될 만한 것을 미리 다 정해놨어, 일방이. 그래놓고 그것을 제시하면 거기에 제시한 대로 그냥 상대방은 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 즉 장래에 계약 내용이 될 것을 미리 다 정해놓은 이 내용을 말하거나 이걸 약관이라 그래요. 약관. 그래서 보통 우리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원리에 입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요. 이런 계약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부종계약 또는 부합계약이라 그래요. 어느 일방이 그냥 이 약관을 일방이 만들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작성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여기에 꼬투리도 못 잡죠. 그냥 여기에 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 미리 다 작성해놨어요. 미리. 그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 안에 불공정한 내용, 상대방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이렇게 체결되면 불공정해 줄 수가 우리가 크죠. 자, 이러한 부종 계약 내지 부합 계약에서는 바로 불공정한 내용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약관에 의한 계약일 때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약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법으로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해서 줄여가지고 약관 규제법이라고 그러죠. 이 규제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하고 있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서 약관 규제법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가 청력과 선락의 계약, 이 계약을 성립하는 모습으로서 약관에 의한 계약, 이것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약관 보죠. 그것이 647페이지에 있어요. 자, 먼저 약관이라 하면 약관은 그래요. 먼저 명칭이나 그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장차 계약을 여러 사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겠는데 그 중에 어느 일방이, 힘 있는 일방이 미리 계약 내용이 될 만한 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약관이라 그래요. 약관. 그러니까 미리 장래에 계약할 내용의 계약 내용을 미리 한쪽이 다 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약관이라 한다. 여러분 보험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간에 보험회사가 미리 다 약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계약합시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약관이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편리한 것도 있죠. 미리 다 준비해 놓으니까 계약 내용을 다 정할 필요 없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또 그 약관이 아주 공정하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이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불공정하게. 그죠? 그러니까 약관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약관의 부정적인 측면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내용이 647페이지에 거기에 설명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약관은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약관은 왜 그러면 일방이 만들어 놓은 약관인데 그 상대방 소비자한테 왜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할까? 이게 이제 의문이 가죠. 그래서 거기에 제목이 약관의 법적 성질, 즉 구속성의 근거 해놨어요. 약관이 왜 상대방을 구속하는가 이 말이에요. 약관은 어느 일방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구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통설이요 상대방이 합의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의. 즉 상대방이 거기에 계약을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하기로. 그래서 합의설이 이게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즉 상대방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속력이 어느 일방이 만들어 놨지만 그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만 약관 규제법의 내용도 보면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요. 우리 법의 근거죠. 계약설이다, 합의설이다 라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상대방이 거기에 동참했다, 동의했다, 요거 때문에 효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약관이 어느 일방이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이지만 그 상대방한테도 약관의 내용대로 그대로 구속하는 근거는 바로 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내용에, 즉 약관의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해 줬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상대방한테도 생긴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통설이고 판례다. 그리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도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때 이 약관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약관이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 약관이 계약 안으로 들어온 것을 계약의 편입이라 그래요. 즉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되는 그 모습은 뭐냐? 어떤 내용이 갖추어졌을 때 약관을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싹 들어와버리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약관을 작성한 작성자가 그 약관을 한글 글씨로 반드시 명시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면, 이렇게 되면 편입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작성자의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면 그 내용은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은 무제한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명시 설명 의무는 그 약관의 내용 중에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상대방에게 중요 사항이 되는 범위 안에서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즉 명시 설명 의무만 다 하면 약관 전부가 계약 내용으로 된다, 이런 거죠. 자, 요겁니다. 명시 설명 의무. 요걸 통해서 계약 내용으로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명시 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작성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요, 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는 약관의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 고객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성자는 주장 불가. 되겠죠? 단 상대방 고객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약관 내용이 자기한테 유리하면요, 야, 그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됐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요게 의미라 두셔야 돼요. 당해 약관을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이행했다면 그때는 계약의 편입의 효과를 작성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고객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어서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야, 이것이 바로 649페이지의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위반의 효과 봐두십시다. 이 사업자가 바로 뭐예요? 작성자죠. 이 법에는 사업자가 이래 돼 있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이났죠. 이겁니다. 작성자는 주장할 수 없다. 자, 이 말 속에는 그 마지막 줄이에요. 그러나 고객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이거죠. 상대방인 고객은 야, 그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약관 내용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상대방, 그죠? 자, 이렇게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명시 설명 의무. 이게 바로 약관의 계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650페이지 가면 약관의 해석과 내용 통제에 되어 있어요. 이 약관은 작성자가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는 거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 고객에게 불리할 우려가 크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통제하는 방법은 바로 이 약관을 해석할 때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통제합니다. 이걸 통해서 약관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관을 해석할 때 해석 원리가 뭐냐, 이 말이죠. 자, 해석의 원리는 기본적으로요, 결국은
작성자인 사업자가 상대방 고객을 충분히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약관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유리하고 오로지 자기에만 유리하고 편리하고 상대방 고객에게는 불편을 주고 불이익한 내용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시인이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약관의 내용을 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반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관을 해석할 때는 시인이 성실의 원칙, 상대방, 즉 고객을 배려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석해야겠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시인이 성실의 원칙.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죠? 자, 시인이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자.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시인이 성실의 원칙은 여러 가지 파생 원칙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 시인이 성실 원칙과 이 파생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제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해석 원칙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만약에 말이죠. 상대방 고객과 개별적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했다면, 약정했다면 그 개별 약정이 우선합니다. 개별 약정이 우선해요. 이걸 원칙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관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고객에게 똑같이 취급해서 고객들을요. 똑같이 취급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객관적 해석. 이 말은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약관을 해석할 때는 통일적으로 해석해라. 갑이란 고객한테는 A라고 해석하고 을이라는 고객한테는 B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약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통일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해석 원칙이요. 해석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약관의 내용에 불분명한 또는 불확정적이고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약관의 내용이. 그렇다면 그때는 해석할 때 작성자한테, 즉 사업자한테는 불이익되도록 해석하고 상대방 고객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라. 이걸 우리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고객 유리의 해석의 원칙이죠.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인 상대방 고객에게 오로지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제한적이고 엄격 축소하게 해석해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그 손해가, 제한이 적게 가겠죠. 불이익이 적게 가겠죠. 그래서 축소 해석 또는 엄격 해석 또는 제한 해석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건 결국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거죠. 고객을 배려하려고 만드는 해석 원리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파생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약관을 규제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죠, 뭐, 그죠? 해석 원리를, 이것을 만약에 위반한 그러한 약관이다 라는 결과가 되면 무효인 약관이 되겠죠. 이게죠. 자, 여기에 무효의 법리는요, 약관 일부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약관 일부분이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죠? 일부, 이렇게 하네.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 내용 중에 약관 중에 일부가 신의성실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하면, 자, 우리 민법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계약의 일부가
무효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계약은 법령의 일부고 법령의 일부가 무효이면 일부 무효네. 일부 무효는 민법에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민법상으로는 민법 137조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를 규정해놨죠. 여기에 우리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법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원칙은 일부 무효가 있으면 법령이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이게 민법의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죠. 그런데 약관 규제법이요. 약관 규제법상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별개의 특칙 규정을 두고 있다. 특칙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부 무효의 법리의 특칙. 그게 뭐냐? 바로요. 당의 그 약관이 일부분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약관과 계약은 그대로 유효다. 이게 원칙이야. 여기에 약관 규제법상의 원칙은 일부분의 무효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한 계약으로 존재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관 규제법상에 있는 이 일부 무효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약관 규제법상의 무효는 무효된 그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 부분은 전체가 유효다. 나머지는 다 유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된 부분이 당의 약관 전부에 그리고 계약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중대한 그러한 무효라면 그때는 전부 계약을 무효로 지킬 수 있겠다. 이래야 되겠죠? 예외적으로요. 그래서 원칙,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는요. 우리 교재 652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하단에 동그라미 3번에 무효의 효과 해놨죠. 기억, 민법의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생략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다는 거죠.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으로 보면 사전적 통제 방법도 있고 사후적 통제 방법도 있어요. 사전적 통제라는 것은 약관을 대기업자들이 약관을 만든 다음에 우리 법 체계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약관 심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국민의 많은 대다수 국민에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약관을 통한 계약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약관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불공정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또 신의 성실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약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시정 명령을 한다든가 시정 조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미연에 사전에 말이죠 약관을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통제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사전 통제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후 통제는 어떤 거냐? 결국은 사후 통제라는 것은 결국은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실행하도록 이러한 계약 관계가 성립한 다음에 즉 부종 계약이 실행된 뒤에 그래서 고객이 당사자가 말이죠. 고객 당사자가 이 불공정한 거래다 이거. 약관 내용이 보니까 자기한테는 오로지 불리하게 그래야 돼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니까 이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가 고객이 법원을 통해서 자기 권리 구제하는 거예요.
자, 이 약관 계약 규정이 불공정한 거래다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거 무효로 선언해 주세요. 판사님 내가 줬던 거 다 돌려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겠죠. 이것을 말하느냐 사후 통제라 그래요. 사전 통제는 이러한 행정부에서 하니까 또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하는 거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다만 시정조치나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처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 제한이 시정명령, 시정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이죠. 그럼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긴 해요. 그러나 사전에 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만약에 작성자인 기업자들이 응하기만 한다면 사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또 사후적 통제인 법원의 통제는요, 좋은 점은 뭐냐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종국적으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회수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손해를 보존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 소송을 한 사람만 구제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제한적 효과만 발생할 뿐이다 라는 면에서는 또 조금 미비하죠. 그래서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를 다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이게 원활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요. 653페이지에 거기에 약관 규제의 방법으로서 사후적 통제로서 이제 법원을 통한 통제, 사전 통제는 바로 그래요. 행정부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참고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요겁니다. 약관의 내용이 신의성시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어서 무효가 됐을 때 그 약관 전부를 무효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만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민법의 특칙이다라는 것 있다는 것. 자, 이렇게 했어요. 계약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약관에 의한 계약 이 부분에 대한 약관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구체적으로 계약의 종류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 그리고 계약이 성립할 때 성립 시기 그리고 계약이 성립했을 때 어떠한 효력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가 이런 등등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